중국 과학계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박승찬 용인대 국제교류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그 중국 정부가 딥시크 직원들 여권 회수하고 출국을 금지시켰다. 조금 황당하기도 한데 왜 이런 조치를 중국 정부가 취한 겁니까? 일단 중국은요. 네네. 그냥 이제 공무 여권과 이렇게 뭐 개인 여권이 이제 특히 이제 공무원이나 좀 국가 측면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 여권을 또 휴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의미는 결국은 이 딥시크를 이제 국가 중요한 기밀로 분류를 했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네. 크게 두 가지로 저는 그 이유를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딥시크 관련 내부 정보나 기술이 이제 외부에 유출되는 걸 좀 차단하겠다. 근데 근데 거기에는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썰이 많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저서양의 칩을 들어갔다는데 거기 엔비디아의 그 고사양의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것도 근데 그 외부 그러니까 해외에 갔을 때 또 이게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모르는 또 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딥시크에 한 300여 명이 있고 그다음에 그 모회사가 이제 하이플라이어라고 하는 한 2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130명에서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 전체 인원이 다 여권을 해서한 건 아니고 근데 제가 볼 때 일부 책임자 기술 엔지니어 위주가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네.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차기 모델이 지금 이제 R2가 곧 지금 출시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네. 뭐 V4도 마찬가지고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는 보안 유지를 좀 높이고자 하는 목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중 간에 있는 첩보 전쟁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중국의 군사 기밀이 미국 해군에서 관련된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실제 정보였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 이후로 지금 엄격하게 좀 관리를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딥시크의 창업자죠. 이 량원펑이 중국에서는 국가 원수급 경호를 받고 있다. 그런데 량원펑 어떤 사람인지 찾아봤더니 나이 가지고 해서 그렇지만 85년생 아니겠습니다? 40살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국가 원수급 경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인가요? 국가 원수급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조금 과장된 것 과장이다? 같고 요 스토리의 출발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달에 이제 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그 유럽 정상들이 있는 AI 행동 정상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딥시크가 가장 이슈였기 때문에 네네. 초청을 받아서 이제 출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AI 행동 정상회의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무게감이 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데 그게 취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랑원평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행기 탑승까지 이제 통제를 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수급 대우를 받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이면에는 아마도 제2의 예전에 화웨이의 이제 그 순정페이의 큰딸이죠. 멍안조우의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사건이 있었죠. 예전에 이제 트럼프 2018년이죠. 트럼프 일기 때 캐나다에서 이제 이 멍안조우가 이제 구금이 된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AI가 가장 국가안보, 경제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막자라는 이런 이게 내부적으로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여지고요. 네네. 그게 지금 아시겠지만 AI가 매우 중요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딥시크가 되니까 지금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절강성 이런 부분에서 핵심 테크 기업들 CEO한테도 가능하면 특히 미국 출장은 자제를 해라. 네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지금 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네. 가능한 미국 방문을 자제를 하고 외부에 가서 중국 그 AI에 대한 여러 가지의 성과 이런 것들의 주제 발표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사전에 보고를 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첨단 기술 기업인들에 대해서 철통 경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기술력 수준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이야기는 정말 많이 우리가 논의가 됐었고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쭉 팔로우업을 했을 때 중국 AI가 빠르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AI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양자 정보 기술,
로봇, 뭐 화웨이 통신 장비 좀 글로벌하게 매우 지금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것들이죠.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좀 들어가서 양적 지표만을 좀 보면요. 네네. 이미 예를 들면 PCT 특허라든가 뭐 혹은 기술 관련 논문 그러니까 인용수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네네. 2024년도에 네이버 인덱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는 뭐 아시겠지만 물리, 화학 뭐 이런 뭐 기초화학 역량을 나타내는 게 네이처 인덱스인데요. 네네. 이게 종합 순위에 처음으로 뭐 부분뿐만 아니라 종합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1위를 했다라는 네네. 그만큼 기초 역량, 과학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보여지고 그 대학별 순위를 보더라도요. 1위가 이제 하버드대고 10위가 MIT, 2위부터 9위까지는 다 중국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이처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이고 뭐 세계 지식재산국에서 발표한 아까 PC 특허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이미 중국이 뭐 미국을 앞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질적인 성장을 보더라도 지금 뭐 우리 DJI 같은 드론 같은 경우도 DJI가 전체 글로벌 드론 시장의 70~8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비아디 최근에 이슈가 된 게 5분 충전해서 한 470km를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급속 충전 시스템, 뭐 그다음에 CATL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연속 4년째 뭐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고, 뭐 지금 뭐 화웨이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 유니트리 같은 경우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사실 중국이 약한 게 휴먼노이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질적 AI인데 이게 유니트리라는 휴먼노이드에 또 최근에 많이 지금 성장을 하면서 이런 뭐 질적 성장, 기술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저 팩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중국 기술이 발전한 것은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정말 이야기할 게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강의도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네네. 일단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부 주도형 발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감독이 아니라 그냥 선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일단 그 배경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중국이란 체제의 특성이죠. 이 정책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미국처럼 뭐 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대응에 따라서 정책이 이제 갈짓자 행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미중 간 기술 패권이 이제 강화되면서 더 가속화되었던 거죠. 뭐 금액을 얼마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뭐 너무 분야별로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요. 네네. 중국의 R&D 지원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테크노크래트죠. 기술 관료들이 우대를 받는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고 세 번째가 국가 전체가 이제 기술 시험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자율주행 데이터도 지금 중국이 한 10군데 겉에서 지금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뭐 규제 없이 한다라는 부분들이 중국이 정부가 나서서 이런 것을 판을 짜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국이 이런 기술 발전 전략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냐를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하시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 4단계로 정리가 됩니다. 중국이요 78년 개혁 개방하고 1단계가 뭐냐면 시장 황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외국 기업들 유치하면서 기술 갖고 오면 시장 줄게. 이게 시장 황기술이었거든요. 이게 80년대 중국이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넘어오고 가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2단계가 뭐냐면 이게 기술적 건너뛰기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예전에는 우리 VTR 시장이 이랬었지 않습니까? 비디오 빌리는. 중국은 VTR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DVD로 점프하는 그걸 기술적 건너뛰기. 뭐 전문 용어로 리프로깅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2단계가 있었고요. 3단계가 이제 글로벌 M&A를 했죠. 돈이 많으니까 중국이. 이제 고 글로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쌍용 인수, 뭐 그다음 볼보, 세계에서 안전한 볼보 인수, 레노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글로벌 기술 기업들 인수를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네 번째가 중요한데 이게 2010년도 말부터 2000년대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의 혁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나가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엮어주는 이런 이제 중간 매개체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중국이 계속 발표하고 있는 뭐 인터넷 플러스, 뭐 스마트 플러스, 로봇 플러스, AI 플러스, 이 플러스자가 붙은 정책들 여러분들 앞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다 기타 산업과 융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작동하면서 지금 이제 중국의 기술이 매우 빠르게 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국은 인재 양성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공계 인재 양성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량원펑 같은 사람들도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에서는 특히 영재 발굴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큰 틀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정말 조기에 영재 선발하는 제도가 매우 좀 구체화되어 있다. 네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 70여 개의 뭐 영재 학교가 있는데요. 다 뭐 시험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뭐 한 4, 5만 명이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200명 정도 합격률이 한 0.4%, 5%밖에 안 되는. 네네. 그러니까 대학 어린아이지만 뭐 예를 들면 초중학생이 대학교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친구들이 다 지식 습득이 아니라 문제 해결 형태로 하고 정말 교수급 인력이 붙어서 관리를 하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맞춤형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명문대라 있는 칭화대, 이제 베이징대에서 이제 하는, 그러니까 15세 이하의 이런 천재들을 하는 뭐 맞춤형 교육인데, 네네. 예를 들면 지금 칭화대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야오반이라는 특수반이 있는데, 야오반이 무슨 반이냐면 야오가 그걸 만든 사람 교수의 성입니다. 네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중에 수학 올림피아드, 뭐 예를 들면 물리 경진대, 정보 올림피아드 상 받은 애들만 쫙 모아요. 네. 그렇게 모아서 이 애들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는데 다 무료입니다. 네. 거의 뭐 세계급 교수들을 붙이고요. 공부를 이제 그 대학에서 하는데 하버드나 스탠퍼드에서 또 한 학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인재들이, 이 아홉반이 사실은 이 컴퓨터 사이언스 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재들이 지금 졸업한 게 한 400명 정도 되는데 다 이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 있고 지금 교수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기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좀 하고 있다. 이게 대표적인 하나의 시스템 같고, 최근에는 이제 AI만 하는 이런 천재반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훨씬 더 규모나 그다음에 이 시스템 자체가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네. 우리도 저런 시스템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대학과 기업들이 협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연계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 쉽게 한 세 가지로 딱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네네. 번째가 대학 연구실과 이제 이 기업들이 창업을 연계하는 것들이죠. 양원폰도 사실 이 딥시크 창업자지만 이 절강대에서 이제 친구들과 AI 연구를 하면서 이제 창업을 하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의 연구소가, 그러니까 창업의 이제 하나의 발판이 되는 그런 연계가 되는 이제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 대기업들, 뭐 우리도 그렇긴 하지만 대기업들의 이제 강력한 뭐 후원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뭐 화웨이라든지 뭐 바이두라든지 알리바바 등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우수한 인재 같은 경우는 뭐 3억, 4억 정도의 연봉을 진짜 파격적으로 줍니다. 네. 대표적인 게 바로 화웨이가 지금 하고 있는 천재소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천재소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전공 불문이고요, 뭐 나이 불문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최고 한 3억 8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줍니다. 어린 나이에도. 네네. 그래서 친구들이 들어오는데 근데 전공이 불문이기 때문에 지금 화웨이에 수학, 물리학, 화학, 뭐 AI 다양한 전공 인재들을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제 한 7단계 정도의 이제 심사를 선발을 거쳐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화웨이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천재 소년에 들어가 있는 인재풀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거긴 중국이만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네. 문제는 또 글로벌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산학 협력이죠. 이런 첨단 학과에 대한 설립을 대학과 기업이 같이 한다는 거. 대표적인 게 바로 난징에 있는 반도체 대학입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 이제 그 파운드리 기업이죠. SMIC와 해가지고 같이 연동해서 교육도 그 직접 실무자가 와서 진행을 하고 바로 네네. SMIC라든지 화웨이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통해서 기업과 학교가 연동이 되면서 인재가 산학형 인재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고 바로 투입이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네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반대로 의대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뭐 좀 똑똑하다 그러면 거의 다 의대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은 대학병원 의사들보다 주요 연구소 과학자들이 월급이 뭐 3배에서 한 7배 정도까지 그렇게 높다라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중국에 이제 우스운 이야기 그런 말을 합니다. 가난한 의사, 네네. 부자 과학자. 네네. 의사가 가난해? 네, 중국에서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 중국 사회 자체가 이 테크노크레이트 기술 관료가 이제 인정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는 이공계 중심의 높은 임금 체계,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R&D 인력이 연봉이 높고요.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 이공계 이런 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다 보니까 취업의 일자리도 매우 명확해 보이고, 그러니까 똑똑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월급 많이 받는 이공계로 보내는 거죠. 네네. 이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돼 있다. 그래서 뭐 출세하려면 이공계를 가야 된다. 네네. 이런 문화가 있는 거죠. 네네. 출세하려면 이공계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공계 대우 사회가 많이 지금 뭐 변화됐다고 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중국 지도자가 다 이공계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체제의 특성상 테크노크래트가 인정받, 내가 리더로 선거하면 돼야 된다라는 이게 이제 뭐 지도자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로 인해서 전반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물리학과도 가고 전자공학과도 가고 그랬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국에선 이렇게 과학자들이 대우를 받으니까 인재들이 과학계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거기에다가 창업이나 연구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정부가 또 지원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중국의 창업의 도시인 뭐 이렇게 광동성에 있는 선전을 가 보시면요. 네네. 딱 가면 어떤 편말이 있냐면 공산당과 함께 창업을 이런 문구가 쫙 걸려 있습니다. 왠지 모순적인 말 같은데. 그렇죠. 근데 네네. 공산당과 함께 창업을 그만큼 지원해 주겠다. 네네. 공산당을 믿고 해라. 네. 뭐 중국은 공산당이 만든 나라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를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제가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그러니까 창업과 연구 지원이죠. 아까 뭐 어느 정도 지원을 하냐, 뭐 많이 지원하는데 최근에 끝난 양회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국가 창업 투자 유도 펀드를 만들어서 정부가 한 1조 위안, 그러니까 한 200조 원을 설립을 하겠대요.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벤처를 더 활성화하겠다라고 했고요. 이제 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방 정부에서 알아서 그 창업 벤처 시스템을 더 구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중국에서 또 요즘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인내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페이션트 캐피탈이라고 하죠. 네네. 중장기적으로 기다려주자. 어. 그러니까 바로 투자하고 기대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다려주는 문화도 지금 생긴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재밌는데 이게 매우 중요하죠. 중국 창업할 때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안전망 구축이 잘 돼 있습니다. 네네. 요번에 우리 항저우를 말씀드린데 우리 항저우가 요번에 딥시크에 나온 곳이죠. 항저우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 대학 같은 경우도요 있는데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고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안에 만약 공무원 시험 응시를 하면요. 네네. 가산점 10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죠. 내가 창업하고 실패하면 그냥 공무원 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없는 것들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같은 경우에 할 때 뭐 공무원 할래 창업하려면 다 지금 공무원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좀 다르다라는 것들. 이런 토대 안에서 지금 중국보다는 좀 변화되는 중국을 좀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반면에 문제점도 없을 수 없겠죠. 대표적으로 딥시크 관련해 가지고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밝혀졌죠. 딥시크의 이 사용자 정보를 이제 뭐 틱톡 뭐 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제 뭐 넘겼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다운로드 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무차별적으로 정보 수집, 뭐 활용한다는 지적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딥시크에도 이제 뭐 특히 사용자 키보드 입력 패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수집 안 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 이건 이슈가 계속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이게 왜냐하면 중국 데이터 보안법에 의하면 일단 뭐 어떻든 이유 등의 국가안보 이유로 달라가면 기업이 제공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분명히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면 좀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감시, 조정, 뭐 이런 관리 감독이 당연히 이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거는 단순히 딥시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여러 중국에 대한 제품들, 뭐 알리, 테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있고
특히 두 번째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오픈 소스를 통해서 이제 이걸 뭐 사실 이 딥시크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R1 같은 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오픈 소스로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런 기술 혁신을 이게 만약에 차단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부정적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나 역량을 가지고 또 다른 우리가 이런 AI를 또 만들 수 있는 또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수님 지금까지 좋은 얘기만 많이 해주셨는데 모두의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정부가 딥시크 직원도 여권도 회수하고 출국도 금지했다. 이런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의 단점이죠. 그러니까 네네. 정부의 통제는 결국은 뭐냐면 창의성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혁신 속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다음에 이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면 이제 결국은 산업의 불균형, 그다음에 이런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중국 정부가 이런 규제와 통제, 이 자율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아마 고민이 깊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는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도 또 배울 것들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